전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서로 붙어 계시는데 저랑 남편이 닭살 커플이라고 장난처럼 야유해도 저희는 신경도 안 쓰세요. 아휴, 괜히 없던 질투가 다 날 정도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도 너무 사소한 걸로 잘 삐지고 서운해하는 가족이 있으면 소개팅 한번 주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저희처럼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말이에요. 한 번 악연은 영원한 악연인가 봅니다. 저는 2년 전 남편과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고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뛰쳐나온 비련의 여주인공이에요. 이제 그 집구석과의 악연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보다 더한 악당 같은 시댁 식구들 덕분에 이 악연이 끊기지 않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된대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끊기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인연을 제대로 단칼에 베어버리게 되었거든요. 저도 지긋지긋했던 시간이었던 만큼 그동안 고생했던 얘기를 어디다가 속 편하게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배로 홀가분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톡톡 사연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톡톡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려나요?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려나요? 아마 결혼이나 시댁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이런 얘기들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미뤄봤을 때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겠죠. 그렇다면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기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결혼을 하신 걸 후회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단 한 번 정도는 내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무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매분 매초 내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후회하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 정도 생각에 접어들면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혼의 절차를 받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그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억울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매분 매초 후회하긴 하지만 심지어 결혼의 마무리를 제 의지로 끊어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잘못이나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은데 이혼을 당한 사람들이요. 결국 결혼이라는 선택지나 이 사람을 고른 건 나니까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억울함에 가슴만 칠 뿐입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선택을 후회했겠나요? 저도 처음엔 당연히 이 사랑이 영원할 거라,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일 거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젊었을 때의 저는 제가 봐도 좀 목석 같고 촌스러운 느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소개팅에 나가면 아예 자신의 후보군에서 제외해버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연을 들을 때마다 외모가 특출나서 능력이 특출나서 결혼을 잘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제가 좀 외모가 다른 사람들만큼 괜찮았으면 이런 대접을 안 받았을까 하고요. 가정 형편이 어렵진 않았어요. 오히려 잘 사는 편이었죠. 솔직히 젊었을 때는 성형수술을 해볼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부질없다는 생각이죠. 외모가 달라진다고 해서 제 인생이 달라질 거였으면 진작에 달라지는 게 맞겠죠. 얼굴까지 그렇게 뜯어 고쳤는데 막상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요? 그게 더 비참하지 않을까요? 제 행색을 탓하기보다는 난 원래 이럴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어느 정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았어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남자를 못 믿겠는 거죠. 저한테 먼저 좋다고 다가왔던 남자들도 있었는데요. 모두 제가 다 거절했어요. 언제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네 어쩌네 해놓고 왜 오는 남자를 그렇게 다 거절했냐고요? 이미 너무 많이 당해봤거든요. 집이 조금 살아서 그런지 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하나같이 레파토리도 얼마나 똑같은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자기 사는 얘기를 막 늘어놓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집에서 자라왔고 또 부모님이 지금 무슨 사정에 있어서 자기가 너무 어렵게 살고 있고 근데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전 그래요. 저랑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어려운 사정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도 집안 사정이 여유로운 거지 제가 여유로운 건 아니었으니까 그럼 너 나중에 사정 괜찮아지면 그때는 꼭 돌려줘라. 그때는 꼭 갚아줘라 하고 돈을 빌려준 적도 많았어요. 왜 그런 애들한테 덥석덥석 돈을 빌려주냐고 하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돼주지 못하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제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이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그 뒤엔 어떻게 됐을지 안 봐도 뻔하죠? 그렇게 저한테 도움을 받았던 남자들은 그 뒤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만남을 피하고 그러다 연락을 피하고 또 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결국 이별을 통보하는 겁니다. 전 그 이별에 특별한 이유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몇 번이나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은 나랑 같은 마음으로 나를 만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하고요. 그저 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뜯어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완전 호구 보듯이 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절 몇 번이나 당해보고야 안단 말이냐 하고 혀를 끌끌 차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만큼 애정에 많이 굶주려 있는 상태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후회스러운 모습이니까요. 여튼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다가오더라도 이 사람이 예전에 만났던 그저 그런 사람들처럼 날 이용하려고 다가온 사람이 아닐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받던 소개도 전혀 받지 않고 정말 내 인연이면 어디서 어떻게든 만나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회사를 같이 다니던 언니가 저한테 좋은 짝이 있다면서 소개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전 이미 소개라면 이골이 난 사람이니까 딱 잘라서 거절했죠. 아니다. 언니 나는 소개는 별로다. 내가 남자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당분간은 남자 만날 생각이 없다고요. 제가 그렇게 거절을 하는데도 언니는 몇 번이나 다시 저를 설득합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그렇게 소개 안 시켜주는데 저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라면서요. 언니 얘기만 들어보면 성격도 조용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로 속썩일 일도 없고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사귀면서 재미없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혹하긴 하더라고요. 제 이상형이 뭔 줄 아세요?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시긴 하겠지만 재미없는 남자가 제 이상형이에요. 재밌고 여러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남자는 꼭 어디선가 사고를 치기 마련이니까요. 차라리 나랑 비슷하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무난한 사람이면 좋겠다 싶었는데 언니의 말로는 제 이상형에 그렇게 딱 부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이제 소개는 안 받겠다고 아무리 입방정을 떨어놓은 상황이어도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소개받아 누구를 만나는 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나갔던 자리에서 만났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언니한테 얘기를 전해 듣던 대로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소개팅을 나와본 것도 처음이라나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두서없이 자기 얘기만 막 하는데 전 그게 오히려 좋아 보이더라고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괜히 멋있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담백하게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콩깍진 건지 뭔지 몰라도 여튼 참 좋아 보였어요. 남편은 그 당시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막 장사가 잘 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뭐 대박 터뜨리는 사장도 아니고 그냥 자영업자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형편이 여유로우니까 남편보다는 조금 더 생활이 나은 편이었고요. 저희 둘 다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소개팅 자리에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들은 뭘 하고 지내고 있는지, 형편은 어느 정도 됐는지, 가정 환경과 경제 환경을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됐고, 전 조금 조심스럽게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다 털어놨습니다.
제가 그때 반응이 좀 충격적이었던 게 원래 사람이요. 남 잘 되는 걸 칭찬해 주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원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질투의 감정이니까 아무리 입으로는 축하하네, 잘 됐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못된 마음이 깔려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남편이 딱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도 어렵게 사는 것보다 여유롭게 사는 게 좋으니 참 잘 됐다고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런 고생을 안 하고 살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다고요. 살면서 그런 얘긴 처음 들어봤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다 감동받네 하겠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남이 잘된 모습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몇 없거든요. 그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고 재고 따지고 했던 그간의 사람들과 다르게 남편은 정말 제 진심을 들여다봐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외모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어서 몇 번 더 만나면서도 남편한테 계속해서 제가 너무 못생기지 않았냐, 남자들은 이런 외모 안 좋아하지 않냐, 괜히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물어볼 때도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듯이 저한테 거울을 사줬다니까요. 본인 예쁜 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으니까 거울 좀 보고 제대로 알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남 시선 신경 안 쓰는 멋진 사람이었죠. 몇 번을 그렇게 더 만나고 제가 남편한테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쫓아다녔어요. 남편은 사실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자기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자리가 잡힌 상황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시동생도 막 회사에 취업을 한 상태여서 가족한테 도움을 줘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혼자 해서 빨리 못 이룬 일이라면 둘이서라면 더 금방 이루지 않겠냐. 그렇게 설득을 하고 결혼을 하자고 졸랐어요. 그렇게 남편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정말 누구보다 반박할 수 없는 최고의 신랑감이었죠.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합치고 난 이후 저도 저희가 혼인신고라는 법적으로 무언가 단단하게 묶여있다는 그 안정감이 참 좋더라고요. 이전엔 쉽게 사귀고 헤어졌던 예전 남자친구들과는 달리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었으니까 제가 조금만 옆에서 닦아주면 꼭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갈고 닦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요.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제 시간, 노력, 모든 것들을 할애해서 남편의 성공을 도왔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고 그때 저에게 남편의 성공은 내가 이만큼 내조를 잘했다는 일종의 훈장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정말로 제가 그렇게 남편의 사업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닌 게 아니라 일이 정말 잘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하던 일 관두고 남편의 사업을 도울까 했었는데 사람이 또 자기가 잘하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괜히 자신도 없는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남편이랑 사이만 안 좋아질까 걱정도 되고 해서 제가 일을 관두고 같이 일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참 현명한 판단이었구나 싶네요. 시댁 식구들과 사이는 어땠냐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댁에서 저요? 완전 영웅이 따로 없었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시집 오고 난 이후로 혼자 살고 계신 시어머니 이사 가실 수 있게 도와드렸지. 남편 사업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지. 결과적으로 남편 사업이 잘 된 덕분에 하나 있는 시동생 장가 보낼 때도 섭섭치 않게 해서 보냈지. 제가 시댁에 들어와서 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시댁이 저한테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요. 시댁의 입장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당연한 일을 했다는 식으로 취급해서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제 공을 알아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그런 사소한 일들로 기분 상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저희 집에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제 결혼 생활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시동생도 회사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동서를 데리고 들어온 거라서 시댁에서는 사실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죽하면 시동생을 보면서 남편한테 참 부럽다고 했다니까요. 저렇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결혼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시동생이랑 동서밖에 없을 거라고요. 결혼식마저도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덕분에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면 아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저희 동서는 저보다 3살 아래였는데요. 보험 판매를 하다가 시동생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업직에서 종사하다 보니까 성격도 쾌활하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저랑 다르게 키도 늘씬하고 외모도 준수해서 솔직히 마음속으로 열등감을 느꼈던 순간들도 있거든요. 제 결혼식 사진은 결혼을 한 이후에 잘 나왔는지 한번 펼쳐보고 난 이후엔 다시 떠들러 보지도 않는 그런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지만 처음에 동서를 못마땅해 하던 시댁도 결혼식 때 둘째가 참 예뻤는데 하면서 종종 생각이 난다면서 동서의 결혼 앨범은 한 번씩 열어서 보시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같은 며느리 입장인데 한쪽만 그렇게 예뻐하는 느낌이 들면 저도 서운한 마음 들죠. 더군다나 동서 성격이 워낙 쾌활하고 친화력이 좋으니까 저희 남편도 아주버님 하면서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어쩔 때는 식구인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둘이 그렇게 붙어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보면 묘한 질투심이 피어오를 정도였으니까요. 괜히 이런 일로 열등감 가지지 말자고 손윗사람이 돼서 이런 일을 가지고 속 좁게 끌면 안 되는 거라고 몇 번이나 혼자서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동서가 시집을 온 지 한 1년쯤 됐을까요? 그때가 저희 남편 사업이 제일 잘 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의류 쪽이었는데 그때 해외 쪽으로 거래처를 뚫으면서 사업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남편의 사업이 날개에 놓친 듯 잘 나가고 있는 것과 달리 동서는 그때 회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영업직이라는 게 원래 잘 되는 사람만 잘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손가락을 빠는 구조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살림에 보태도 안 되겠다 하면서 동서가 하던 일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아주버님 요즘 회사 잘 되고 한참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가서 도울 일 없을까요? 저 정말 남들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고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일할 자신 있는데 아시잖아요. 저희 아파트 전세금 갚으려면 둘이서 지금 합심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도 모자랄 판인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동안 동서가 벌어온 돈도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남편에게 회사에 남는 자리가 있냐며 있으면 자기가 일을 좀 할 수 있게 자리를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기분이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뻔히 있는데 남편의 영업장이라고 하지만 저한테 형님 이래저래해서 아주버님 회사에 자리 좀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인데 남편은 그런 저를 오히려 설득하더라고요. 동서가 사교성도 좋고 일이랑 잘 맞을 것 같다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 직장도 못 다니고 저러고 있는데 가족된 입장으로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도리는 아니잖아. 내가 동생 보기 민망해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당신도 얘기 들었잖아. 전세금 갚으려면 둘이 벌어서는 택도 없다고. 내가 어디 재수씨 챙기려고 그러는 거냐? 그냥 그렇게 잘 안 되면 내 동생이 고생하잖아. 내 식구 감싸자고 하는 일이지. 난 당신 식구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똑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 말고 이번엔 당신이 좀 양보를 해줘. 가족 일이라면 나서서 챙기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이었고 평소에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가 한 발 뒤로 뺀 게 그게 제가 제 무덤을 판 일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더 반대를 할 수가 있나요? 자기 동생 챙긴다는데 제 식구여도 똑같이 하겠다는데요. 그렇게 동서는 남편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 동서에 대한 남편의 칭찬이 끊이지가 않았고요. 솔직히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입만 열면 동서 칭찬을 하는데 듣기 좋은 소리도 몇 번 듣고 나면 짜증나는 법이잖아요. 어디 가족 행사에 가서도 동서가 요즘 일을 너무 잘해서 본인이 든든하다느니 회사에 이렇게 밝은 사람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느니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동서를 추켜 세우질 않나. 또 동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 뭐 겸손하게 아이고 아니에요. 절대 한 번은 그러는 법이 없어요. 자기도 천직을 찾은 것 같다고 아주버님이랑 이렇게 사업적으로 잘 맞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막 웃으면서 저희 남편 어깨를 서슴없이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시동생은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동서에게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형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건 너무 예의 없어 보일 수 있다고 중간에 동서를 자중시킨 덕분에 제 속이 거기서 더 뒤집어지는 일은 없었죠. 동서가 남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는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도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뭐? 동서처럼 밝은 사람이 회사에 들어서 회사 분위기가 살아? 지금 뭐 기쁨주 뽑아놨어? 가족들 다 있고 나도 뻔히 옆에 있는데 당신은 그런 칭찬이 하고 싶어?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 욕해. 대체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소리 하냐고. 그걸 왜 또 그렇게 받아들여? 식구고 일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해주면 좋잖아. 당신은 손윗사람이 돼서 왜 그런 거 하나 너 그렇게 감싸 안을 줄 모르고. 당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꼭 동서랑 내 사이에 뭐라도 있는 것처럼 의심하는 사람 같아. 알아? 나야말로 묻고 싶다.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내야 속이 시원하겠어?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전 남편한테 기분이 나쁘다. 남편은 뭐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고 그러냐. 아마 동서에도 비슷한 이유로 자주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동서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집안 지원도 받지 못하고 시집을 와서 그런지 시동생을 무슨 금동아줄이라도 된 것 마냥 꼭 쥐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다 들고 와서도 제대로 된 취급 못 받는 저와 다르게 동서는 중간에서 시동생 눈치를 엄청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마저도 저희 남편이 형이니까 엄청나게 큰 불만이 아니면 대놓고 얘기하는 법도 없지만요. 그래도 중간에서 시동생이 그렇게 헛기침이라도 해준 덕에 대놓고 불편할 일은 생기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했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동서가 남편 회사에 들어간 한 1년 동안은 진짜 죽자 사자 싸웠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무시하네. 동서가 뭐 어쨌네 저쨌네. 참 억울한 게 저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부부간의 일로 싸움을 하면 이만큼 억울하지라도 않을 것 같은데 1년 내내 싸웠던 이유가 두 사람도 아닌 시댁 식구인 동서 때문이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제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1년을 그렇게 피가 터지게 싸우고 나니까 이제 더 싸울 거리가 안 남아있다고 느낀 건지 아니면 이제 저도 이 의미 없는 싸움에 지쳐버린 건지 슬슬 남편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포기한 건지 제 스스로 내면이 많이 성장하게 된 건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전 그 과정을 감히 남편을 포기한 것이라 얘기하고 싶네요. 뭐 이제는 동서랑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고 업무상 미팅 때문에 좀 늦는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고 솔직히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까놓고 보면 생판 남인 사람인데 의심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저 자신을 갉아먹고 비참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저랑 의리 하나 두고 결혼을 한 사이인데 그런 더러운 상상을 하면서 괴로워한다면 제 결혼 생활이 너무 끔찍하고 괴로워지지 않겠어요? 최대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일부러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확인도 받고 그러면서 저도 안정을 찾아갔죠. 하지만 그렇게 순탄하기만 했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 쓸 일도 없었겠죠. 솔직히 동서가 남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냥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동서의 지인까지 회사에 들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채용의 절차가 있고 아무리 시끄러지만 그렇게 절차 없이 사람을 뽑아주면 다른 직원들은 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단순히 동서랑 동서의 지인이 남편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싫어서도 있지만 제 말이 틀린 게 있나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사람이 뽑혀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회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건 안 된다고 극구 반대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제 예민함대로 동서가 남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이 바뀐 건지 뭐가 진실인진 모르겠지만 남편의 성격도 그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내면을 들어봐 줄 줄 아는 현명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기의 의견만이 맞다며 고집하는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요즘 회사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아는 사람들 소개받아서 채용하고 그래. 뭘 그런 걸 가지고 유난이야. 괜히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 뽑아서 몇 달도 못 버티고 도망가고 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한테 일 잘하는 사람 소개받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다 떠나서 아무리 당신이 회사가 크는데 돈을 투자했다고 해도 이건 엄연히 내 회사야. 인사채용 하나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너무 월권이란 생각 들지 않아? 알아요.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그 회사는 엄연히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곳이고 더군다나 사장으로 있는 남편에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남편의 말대로 월권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월권이냐 아니니 그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정말 제 기분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하더라고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저에게 남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다. 사과를 하고는 당신이 신경 쓸 일 절대 만들지 않을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몇 번이고 달랬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알던 원래 다정했던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았던 그때의 저에게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리고 호통이라도 쳐줄 수 있을까요? 참 한심합니다. 어쨌든 남편은 저에게 얘기한 대로 정말 신경 쓸 일 없이 잘 만들어줬어요. 동서의 지인까지 회사에 들어오게 된 탐탁치 않은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찾아가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남편이 정말 잘했으니까요.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중요한 거래처 고객을 접대하러 가야 한다면서 주말에 아침 일찌감치 골프를 치러 동서와 함께 나가기도 하고 함께 해외 출장도 다녀오고 상황 자체는 변한 게 없는데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자리를 가도 이제 2차를 가네, 3차를 가네. 시간이 너무 늦어서 회사 근처에서 사우나하고 당직실에서 자다가 바로 출근하려고 하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꼬박꼬박 연락을 해주니까 뭔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내 시야 안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절대 나 몰래 허튼 짓 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요. 결혼 생활이 5년 차예요. 이제 서로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저는 남편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등에 칼을 꽂을 날이 올 거라곤 예상도 하지 못했어요. 시작은 아주 작은 의심부터였습니다. 남편이 거의 한 달간 유럽으로 장기 출장을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이후로 이렇게 긴 출장은 처음이라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것저것 많은 준비를 해줬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너무 고맙다면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저도 유럽 여행을 한번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걸로 하나하나 신경 쓰지도 않지만 남편에게 그랬어요. 혹시 출장을 누구랑 같이 가는 거냐고요. 동서가 해외 판매 부서로 부서 이동을 해서 이번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동서랑 바로 밑에 본부장이랑 같이 간다고요. 그 본부장님은 저도 결혼하고 난 이후에 몇 번이나 뵀던 분이라서 너무 잘 알고 있고 50대 남자분이거든요. 솔직히 둘이서만 갔다고 하면 마음이 찝찝한 것도 있었겠지만 본부장님이랑 그렇게 셋이서 간다고 하니까 한시름 덜었던 것도 있어요. 출장 당일까지 장기 출장에 혹시라도 타국에서 남편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음식이 입에 맞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짐을 싸주던 것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대체 그게 무슨 고생이었나 싶네요. 남편은 조심히 잘 다녀오겠다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줬고 그렇게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가족끼리 일을 하면서 잘 맞아서 다행이다. 다른 사람들은 장기 출장 보내놓으면 불안한 것도 있다던데 전 가족끼리 보내놓은 거라 한시름 덜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차가 있었지만 매일같이 남편에게 보고가 가까운 수준으로 연락이 왔고요. 뭘 먹는지 어디를 갔는지 상세하게 공유를 해준 덕분에 저도 한국에서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결혼을 한 이후로 남편과 이렇게 길게 떨어질 일이 없이 살아왔는데 저도 오랜만에 휴가를 얻는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오랜만에 저를 위한 시간들을 보냈죠. 결혼한 이후에 그렇게 만나지 못했던 동창들도 만나러 가고 운동도 하고 수업도 듣고 하다 보니까 꼭 제가 결혼을 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워낙 집에만 콕 박혀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남편도 잘 아니까 제가 오늘은 어디를 다녀왔네, 누구를 만났네 얘기를 하니 남편이 자기 없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면서 집에서 자꾸 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도 팔자다 싶었는데 그게 걱정이 아닌지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집안에 틀어박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날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가 오랜만에 해외에서 들어와서 저녁을 먹자고 저를 불러낸 상황이었고 번화가의 레스토랑에서 오랜만에 친구와 와인을 한잔하면서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인에는 좀 약해서 술이 알딸딸하게 올라와 있는데 누군가 사모님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절 부르더라고요. 누군지 상상이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저 불렀던 사람은 지금 유럽에 가 있어야 맞는 남편과 같이 일을 하고 계셔야 할 회사의 본부장님이셨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와인잔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와인잔이 산산조각이 나니까 다들 저에게 붙어서 왜 그러시냐, 괜찮으시냐 묻더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본부장님에게 여쭤봤죠. 본부장님 출장 가신 거 아니었어요? 제가 착각을 했나 보네요. 너무 놀라서. 대표님 이번에 유럽 출장 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명희 과장님이랑 소연 대리님이랑 같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이름이랑 과장님 이름이랑 비슷해서 착각하셨나 봅니다. 본부장님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저는 또 한 번 기절할 뻔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하면서 그랬냐고, 제가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서 착각한 모양이라고 얼버무리며 본부장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제 표정을 본 맞은편의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남편 바람 피누구나 하고요. 그 친구 역시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손을 덜덜 떨고 있는 제 손을 꽉 붙잡아주면서 너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절대 사람들한테 티를 내서도 안 되고 길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면서 저를 다잡아 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외도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착각이겠거니 했죠. 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남편 성격상 괜히 저한테 귀찮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고 또 한편으로는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외도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친구가 식사를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이혼할 때 여기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됐다면서 현실을 마주하기 힘들더라도 제대로 부딪혀야 한다면서 저에게 흥신소 명함을 한 장 주고 떠났어요. 제가 진심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명함을 붙잡고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고 그렇게 거액의 돈을 주고 남편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어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의뢰를 받은 흥신소에서는 저에게 딱 일주일만 기다리시라고 하더군요. 그 일주일 동안 전 정말 시한부 선거 앞두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동안 남편 연락을 계속 왔지만 예전처럼 웃으면서 남편의 연락에 답장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끓어오르는 마음을 꾸역꾸역 눌러 참으면서 난 잘 지내고 있다. 건강하게 돌아와라. 겨우 그렇게 문자나 하고 전화는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 좋다면서 최대한 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화를 참지 못하고 내가 네 실체를 벗겨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막 시원하게 까발려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대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흥신소에서 저에게 건네준 사진과 녹음 파일들을 본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내가 그동안 어떤 사람과 살고 있었던 건지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5년이 넘는 결혼 생활의 대가가 이렇게 파렴치한 남편의 실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벅벅 찢으면서 아니라고 이럴 리 없다고 오열을 하니까 흥신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이 동서라는 사람이 아주 악랄한 인간이라고요. 흥신소에서 몇 년간의 일을 추적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다름 아닌 동서가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친한 동생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저희 동서는 제 남편이 바람을 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모자라서 아예 본인이 바람을 필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주동자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번 출장 남편 동서가 소개시켜준 동생, 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남자 이렇게 4명이서 다녀온 거라고요. 늘 저를 건너뛰고 남편과 얘기를 하는 동서의 모습을 안이꼽게 바라보긴 했지만 설마 이 정도로 저를 가지고 놀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들 눈에 저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뻔히 눈앞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데도 그저 본인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좋다고 웃는 그런 호구처럼 보였겠죠.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저 제 인생에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도려낼 수 있을지, 이미 흘러가 버린 제 청춘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최대한 복수인지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뒤통수를 맞은 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보답이긴 하지만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이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칼을 갈고 준비를 했어요. 그 사이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지금 남편의 규칙 사유로 인해 저희가 이혼하게 되면 제가 받게 될 위자료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제가 이 집에 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남편의 회사가 그렇게 커진 데 있어서 제가 투자의 개념으로 돈을 건네준 거기 때문에 그 돈도 다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회사에 기여한 부분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다가오고 저는 공항에 가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지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출국장에서 동서의 얼굴이 가장 먼저 보이고 동서가 소개시켜줬다는 그 동생이 남편과 아주 다정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 나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거니까 팔짱을 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이제 공항에 도착했다고 금방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라면서 수화기에 대고 가증스럽게 입술을 쪽쪽거리는데 정말 그 뻔뻔한 얼굴 가죽을 벗겨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속이 끓더라고요. 그러냐고 아주 얼굴 좋아 보인다고 하니까 본인도 깜짝 놀랐는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주위를 막 두리번거려요. 제가 정말 한치 앞을 못 보고 살았구나. 이렇게 어설프게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남편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무지했구나 싶어서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고 그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핸드폰을 손에 쥐고 남편에게 달려가 남편의 머리통을 세게 후려 갈겼습니다. 악소리를 내면서 남편이 바닥에 나둥그러지고 막 도망치려고 하는 동서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서 똑같이 바닥에 꿇어 앉혔어요. 평소에 운동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저였는데 대체 그런 힘이 어디서 갑자기 솟았나 싶었다니까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남편은 그제서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잠깐 실수했던 거라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싹싹 빌었고 저는 대답 대신에 이혼 소장을 남편의 얼굴에 획 하고 집어 던졌어요. 소장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허옇게 질리는 게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설마 제가 이혼 소송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똑똑히 들어 이 한심한 것들아. 세상 제일 불쌍한 인간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인간이야. 이 똥차 넣어 줄 테니까 이제 평생 이 인간 네가 물고 빨고 살아. 알겠어? 나중에 후회해서 네가 아무리 반품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네가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넌 이제 평생 이 남자 데리고 살아야 돼. 남의 것일 때 그렇게 좋아 보이던데 네가 가지고 나면 얼마나 볼품없고 쓸모없는지 너도 한번 똑똑히 당해보라고.
그리고 너, 동서! 웃기지 마. 너 따위 인간한테 쓸 에너지 없어서 참고 있는 것 뿐이니까 난 살았다 하고 안심하지 마. 알겠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세 사람을 보다가 분이 풀리지 않아서 동서의 뺨을 한 대 더 세차게 때렸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동서의 고개가 확 돌아갔고 저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떴어요. 그 이후에는 너무나 간단했죠. 제가 미리 준비를 잘 해놓은 탓인지 아니면 우리의 인연이 그렇게 신락같이 남아있었던 탓인지 오히려 길었던 것 같은 결혼 생활이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좀 기가 차기도 했어요.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제 쪽으로 유리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어떻게든지 제 꼬투리를 잡아보려는 시댁 식구들이 매일같이 연락이 왔지만 이 이후로 제 생활에 방해를 할 정도로 연락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더 무너지고 싶지 않았던지 다들 조용히 물러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위자료로 제 지나간 세월이 감히 보상이 될까 싶다마는 그렇게 위자료도 챙겼고 그 상간녀 역시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어 패소하고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지긋한 인연이 이제 완전하게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알게 됐고 저도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생각해서 제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후회를 만회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전 남편과 그렇게 갈라서게 된 지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그 뒤로 남편의 소식은 다른 사람을 통해 종종 전해 듣곤 했어요.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고 또 회사에 연달아 안 좋은 문제들이 터지면서 사는 게 예전 같지 않고 많이 각박해졌다고요. 그 뒤로 상간녀와 살림을 합치려고 했지만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남편을 상간녀가 좋아할 일이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회사를 관두고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동서만 그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못된 인간들끼리 머리 맞대서 잘 살아봐라. 이제 나는 내 인생 살란다 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동생한테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잠깐 만날 수 있냐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이라면 치가 떨리는데 자기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하면서 형님한테도 절대 말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만나서 얘기할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오랜만에 시동생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아마 이 내막을 알면 여러분들이 더 기가 차실 겁니다. 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시댁 식구들인데 시동생이랑 그렇게 만나고 난 이후로 뭐 제 눈에 더 잘 보이기라도 작정을 한 건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이랑 얘기를 한 지 하루나 지났나요? 친구네 업장에서 일을 돕고 있는데 보험 판매 직원이 영업을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친구는 보험 가입 충분히 했다고 이제 안 할 거라고 판매원을 밀어냈고 어거지로 매장 안으로 밀고 들어온 판매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잖아요. 그 보험 판매원이 바로 2년 전에 제 인생에 똥물을 끼얹은 전 동서였거든요. 그 집구석에서 둘이 손잡고 계속 일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영 벌이가 안 좋았나 봐. 다시 이렇게 보험 판매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런데 동서는 이게 참 잘 어울려. 이렇게 없어 보이는 거. 이제야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네. 너무 잘 어울려. 보기 좋아. 그러는 형님은 이혼하고 뭐 위자료 뜯어서 잘 사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글러먹었나 봐요. 이런 조그만한 남의 업장에서 일이나 도와주고 계신 걸 보면요. 형님 아직도 그렇게 꾸밀 줄도 모르고 구질구질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꼴로 다니면 남자가 또 이혼 안 하고 배기겠냐고요. 분명히 바람 펴요. 그건 아세요, 형님? 제 말에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고 비꼬면서 맞받아치는 동서에게 오냐 너 오늘 잘 걸렸다 하는 심산으로 앞치마를 풀고 다가갔죠. 그리고 동서한테 그랬어요. 회사에서 왜 쫓겨났냐고요. 너도 바람 피는 거 걸린 거냐고요. 제 얘기에 동서가 비명을 지르면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 이혼할 때 흥신소 다녀온 거 기억하시죠? 남편이랑 동서랑 동서가 소개시켜준 남편의 내연녀 말고 회사 직원이 아닌 남자 한 명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동서의 내연남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짝을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고 다녔던 거였죠. 얼마나 짐승 같은 인간들이에요. 이혼하고 나올 때 제 문제 챙기기 힘들어서 이거 가지고 동서를 엿먹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마침 딱 어제 시동생이 먼저 연락을 해서는 혹시 이 사람 바람 피는 거 관련해서 뭔가 알고 계시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거기도 결국 걸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시동생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동서의 만행을, 동서가 시동생을 속이고 어떻게 그 남자랑 붙어 먹었는지 줄줄이 다 얘기했죠. 아마 제가 본인이 바람피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거라 생각했던 동서는 제 말에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란 거였습니다. 내가 이 사실 나만 알고 있을 것 같니? 어제 네 남편 나랑 같이 있었던 거 몰라? 네 남편은 그러면 내가 아는 사실 모르고 있을까? 넌 어떨 것 같니? 내가 말했을 것 같니? 비밀로 했을 것 같니? 뭐가 당당해서 나한테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큰일 났다 생각했겠죠. 저희 동서 시댁 빼고는 정말 빈 깡통이나 다름없는 인간이거든요. 벌벌 떨면서 털썩 제 앞에 주저앉아서 그제서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던 그날보다 더욱 말이죠. 자기가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저한테 비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 모양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없어 보일 수가 있구나 싶었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형님 자기가 다 잘못됐다고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만 하셔라. 제가 뭐든지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이 난리법석을 떠는데 너무 같지 않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동서 이렇게 나한테 빌어봤자 소용없어. 내가 이날 오기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 줄 알아? 내 인생에 그렇게 똥물 끼얹었으면 동서 인생 박살날 것도 생각을 했어야지. 그런데 어째 동서가 이렇게 내 앞에 엎드리고 울고 빌어봐도 소용이 없는데 동서 남편도 내가 아는 얘기 이미 다 알고 있거든. 그게 무슨 소린 줄 알아? 너 그렇게 기고만장한 거 이제 끝이란 얘기야. 네 인생 완전 끝났다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기집애 결혼해서 걷어먹여주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져서는 이제 네가 뭐 사모님이라도 된 것 같고 그래? 꿈 깨라. 넌 딱 그 수준에서 평생 못 벗어나고 허덕이다 죽을 거니까. 바닥에 엎드려서 오열을 하고 있는 동서 앞에 칵 하고 침을 탁 뱉어줬어요. 제 얘기에 소스라치게 놀란 동서가 황급하게 시동생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지만 그걸 받을 턱이 있겠어요. 끝까지 저를 붙들고 어디까지 아냐 더 이상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는 동서의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가게밭으로 집어 던지고 나서 한바탕 소란도 끝날 수 있었네요. 제가 흥신소에서 받아왔던 사진이며 블랙박스 영상이며 녹취며 모든 증거 자료를 시동생에게 다 전달을 했으니 아마 그쪽의 이혼도 수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시동생은 제 전남편을 증오하면서 형제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않았어도 당장 찔러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아마 가족한테도 그렇게 버림받았으니 두 사람의 말년은 쓸쓸하게 그지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혼 2년 후 다시 만난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으로 또 다시 한번 아픔을 겪나 했었지만 역시 권선징악은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또 한번 시원하게 그때 하지 못했던 동서에게 복수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이런 속 시원한 사연을 톡톡 사연에 공유할 수 있어서 더욱 다행이고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망할 그 인간들의 인생인데 더 내리막길로 떨어지고 나면 한 번 더 사연을 보내러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간 넘은 할머니입니다. 제 나이 또래 여성분들은 할머니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요즘은 여사님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손자 손녀들이 너무 좋아서 그 애들한테 할머니라고 불리는 게 전혀 싫지 않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가족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전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냈고 슬아의 아들 둘에 막내딸 하나를 키워 다들 시집장가 잘 가서 일가를 이루고 잘 살고 있답니다.
손자도 첫째는 아들 둘, 둘째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막내딸은 외손주로 딸 하나를 낳아서 잘들 키우고 살고 있고요. 제가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살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두고 자는 일이 많은데 우리 큰손자가 라디오보다 재밌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해서 유튜브라는 것을 다운받아 봤답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듣던 라디오 극장 같은 이 톡톡사연 채널을 알게 돼서 매일 밤마다 즐겁게 듣다가 스르르 잠에 빠지곤 한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의 사연들이 많아서이기도 한데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에게도 얼마 전에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70대 할머니 얘기라도 재미있을지 모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가난한 시골 농부의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일제강점기부터 소작농으로 착취만 당하고 살아오셨죠. 그러다가 해방이 돼서 일본인 부자들이 다들 본국으로 도망간 후에 조그마한 땅을 가지게 되셨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 땅을 사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땅 부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한참 대한민국이 개발될 때 제 부모님 땅에 일부 고속도로가 뚫리게 돼서 그 보상금을 받아서 전라도 나주 아시죠? 그 나주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도 나오고 나름 그 동네에서 부잣집 딸로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 여고 나온 친구들이 3분의 1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제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보이니 고등학교까지 마치라면서 등록금과 육성회비도 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옛날 어른들 치고는 굉장히 깨어 계신 분들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광주 시내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를 했는데 그러다가 동네에서 선이 들어와서 부모님이 선이나 보라고 했습니다. 전 주말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번 선만 보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난 거죠. 남편은 옛날 사람 같지 않게 키도 크고 덩치도 컸어요. 처음 봤을 땐 무슨 씨름 선수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여자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하고 얼굴만 붉히는 쑥맥이 따로 없었죠. 전 그런 남편의 순수한 모습에 호감을 가졌고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나주가 고향이어서 결혼식은 나주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한 후에 짧은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전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전주에서 작은 전자기기를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었는데 그 시대에 공고를 나와 수리공부터 시작해서 조립, 검사 등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서 공장장이 된 것이었죠. 젊은 나이에 출세했다고 시어머니가 굉장히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시댁 어른들도 나주분들이시고 친정집이랑 같은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니 주말엔 거의 우리 집 아니면 시댁에 가서 농사일을 돕게 됐습니다. 저희 시댁 어른들은 지금은 물론 다들 돌아가셨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도 아니셨고 무척 순박한 분들이었어요. 워낙에 땅밖에 모르는 농사만 짓고 살아오신 분들이라 누굴 속일 줄도 모르고 며느리들한테 싫은 소리도 한 번 안 하고 사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제 시어머니처럼만 하자고 생각했죠. 그러면 어디 가서 며느리들한테 욕은 안 먹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남편은 전주에서 전자기기 공장을 사장님께 인수받아 사장이 됐어요. 거기다가 우리 친정도 땅 부자이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한테도 부족함 없이 뭐든 해주면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남인 우리 영준이는 공부는 잘했지만 조금 제멋대로인 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릴 적부터 욕심이 많아서 용돈도 먹을 것도 제 동생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 장손이 장남이라고 저희 시부모님도 손자 영준이를 너무 오냐오냐 해주시곤 했죠. 만나기만 하면 용돈도 듬뿍 주시고 명절에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영준이한테만 소고기며 갈치며 맛있는 것들로만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제 둘째 아들과 딸은 시댁에 갈 때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참 사람 좋으신 분들이긴 했지만 옛날 분들이라 그런지 장남에 대한 편애만큼은 어쩌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 할머니는 형만 좋아하시나 봐. 형한테만 용돈 10,000원 더 주고 나하고 영희한테는 딱 10,000원씩만 주셨단 말이야. 맞아.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아들, 딸, 장남 이런 걸로 차별 대우를 받아야 돼? 나 너무 억울해. 다 똑같은 손자 손녀지. 나 이럴 땐 정말 할머니 싫어지려고 해. 그렇게 시댁에 갔다 오는 날엔 제 둘째 아들이랑 딸에게 어김없이 불평불만을 들어야만 했어요. 전 큰애 몰래 둘째와 딸에게 용돈을 더 주면서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라며 참으라고 다독거리곤 했습니다. 그 후로도 세월은 빨리도 흐르더군요. 장남 영준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서울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더니 결혼 후에도 서울서 살더라고요. 큰아들이 결혼을 할 때 전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시원하게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제 큰며느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와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첫인상은 참 예쁘고 얌전해 보였는데 처음부터 너무 거리낌 없이 저한테 엄마 하면서 반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좋게 생각해서 나한테 거리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가 이러는가 보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사돈에게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말투 자체가 제 부모님에게도 반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큰아들 부부가 처음으로 집에 인사를 왔는데 차려주는 밥만 먹고 손님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 걸 보니까 큰며느리가 앞으로 맞이 노릇은 잘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 사부인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유, 사부인 잘 지내셨죠? 아유, 그때 결혼식장에서 뵙고 처음 전화드리네요. 애들 신혼여행 잘 마치고 저희 집에 와서 저녁 잘 먹고 갔습니다. 아유,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맏며느리 노릇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유, 저는 좀 걱정이 돼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루 잘 자고 갔다니 다행이네요. 아이, 그리고 우리 딸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막내딸로 자라나서 애가 천방지축 눈치가 없답니다. 아이고, 제가 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저한테 반말하고 친구같이 지내죠. 그저 시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내일은 애들 저희 집에도 좀 들르라고 말해뒀으니까 제가 우리 딸 만나면 잘하라고 이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도 여전히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사부인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넘겼는데 제가 너무 속 좁게 생각하는 걸까요? 전 윗사람한테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요즘 말로 꼰대였다는 걸까요? 그 후로 저는 차례차례 둘째 아들, 막내딸을 결혼시켰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희 집에서 얼마나 떨어지지 않은 전주 시내에 살고 있고 딸은 광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둘째나 셋째네 집에는 자주 갈 수 있었고 그렇게 내외하며 살지도 않았는데요. 큰아들 내외 집에 갈 때만큼은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서울서 사니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제가 어쩌다 아들 집에 한번 가고 싶다고 말하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북해하는 느낌은 큰며느리의 말투에서 다 드러나서 딱히 예의를 갖추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예, 내가 내일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서울에 올라가는데 혹시 너희 집에서 하룻밤 지냈다 내려가도 되니? 아, 엄마, 저 내일 약속 있어요. 저도 미룰 수 없는 약속이라 저녁 먹고 늦게 들어갈 텐데. 남편도 야근이라고 했고요. 그럼 그냥 제가 현관 비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왔다 가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엄마, 제가 집에 없어도 잘 있다 가실 거면 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말끝을 분명하지 않게 흐리면서 그 애는 제가 불편하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더군요. 며느리가 저렇게 말하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전 점점 큰아들네 집에 왕래도 안 하고 거의 남처럼 지내게 됐어요. 그렇게 한참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챙겨야 할 자식들이 셋이다 보니 김장을 할 때마다 거의 100포기가 넘어가는데 둘째 며느리랑 둘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둘째 며느리는 착하고 고분고분 자기 할 도리는 하는 애였죠. 시어머니가 불러도 거절 한 번 안 하고 지금까지 같이 김장을 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큰 며느리네 집에 김장김치를 안 보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김치는 택배로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어처구니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희 집 김치 잘 안 먹어요. 먹을 사람 없거든요. 우리 애들도 김치 안 좋아하고요. 남편도 거의 집에서 밥 한 끼도 안 먹어요. 신혼 때부터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실망할까봐 계속 참고 있었거든요. 이제 결혼한 지 10년 됐으니까 저도 좀 할 말은 하고 살아야 속병이 안 날 것 같아서요. 이제 저희 집에 김치 택배 안 보내셔도 돼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이제껏 네 시할머니랑 시외할머니가 농사 지으신 걸로 받은 배추랑 고춧가루로 정성껏 담아서 보냈던 것들인데 뭘 필요가 없어? 아니 그렇게 싫었으면 처음부터 안 받는다고 하지 그랬어. 내가 네 동서랑 둘이 얼마나 힘들게 담아다 줬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정성 들여서 하실 필요 없다고요. 원하지 않는 친절은 친절이 아닌 거 몰라요? 엄마도 연세가 그만큼 되셨으니까 눈치가 좀 있어야죠. 하여튼 난 할 말 했으니까 끊어요. 또 끊긴 전화기를 들고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김치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며느리 말대로 입맛에 안 맞았다고 하면 빨리 말해주었더라면 그 고생을 하지 않고 3, 40포기는 빼고 했겠죠. 전 생각할수록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서운했고 화가 나더라고요. 전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오늘 있었던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여보, 큰며느리랑 난 정말 안 맞나 봐. 아무리 제가 막내딸이었을 때도 그렇지 남의 집에 큰며느리로 왔으면 그야 맞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정말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나쁜 시어머니야? 잘해줘도 저 난리니 이제부터 뭐 해주고 싶지도 않네. 어떻게 며느리 성격을 하루아침에 고쳐? 당신이 좀 참고 두고 보자고. 그 애도 나이 더 먹으면 철 좀 들겠지.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것만 해줘. 괜히 다른 친절 베풀지 말고. 남편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분해서 남편과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제가 속이 좁은 사람이라 그런 건지 전 큰아들이 제 아내 편을 들 때도 그렇고 제 남편이 큰며느리의 많은 참아보라고 얘기할 때도 부글부글 화가 났어요. 크고 작은 큰며느리와의 불화가 있을 때마다 제 곁에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자니 동서지간에 편 가르는 것 같아서 꺼려지고 또 둘째 아들이 알면 자기 형한테 뭐라 할 것 같아서 전 막내딸에게만 가끔 제 분한 마음을 털어놓게 됐죠. 그 못된 큰며느리가 이번에도 엄마 생일 때 돈만 계좌로 보내고 오지도 않는다지 뭐니. 나 큰애네 손자들 너무 보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도 매몰차게 거절을 하다니. 어쩜 네 동서는 사람이 그러냐? 그러게 말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오빠도 싸가지 없다고 느꼈지만 큰언니는 더 그런 것 같아. 정말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 말이 딱 맞다니까. 엄마, 내가 엄마 생신 때 우리 딸 데리고 꼭 갈게. 그 집 애들은 그래도 착한데 부모가 아주 못돼 빠져가지고 그 집 부부랑 계속 말 섞고 그러지 마. 엄마만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 그래도 네 큰오빠인데 어떻게 그래. 큰오빠는 괜찮어. 그래도 걔가 가끔 회사 근처서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문제지. 그동안 세월이 흘러서 큰아들 부부는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사업을 한다면서 그 당시 서울에서 유명했던 방탈출 카페라는 것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때는 아직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는데 장남이 대책 없이 퇴직을 해서 혼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부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 그 사업은 장래성이 좀 있긴 한 거야?
아이, 혹시 금방 망하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사업체가 편의점도 아니고 처음에 잘 안 된다고 금방 말아먹고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이런 시기에는 무조건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아요. 저도 다 알아보고 한 거고 오락실이나 PC방보다 방탈출 카페 같은 것이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 유행이래요. 같이 동업할 사람도 구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것보다 제가 퇴직금 2억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 좀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게 그것 때문이구나. 내가 너한테만 미리 유산 증여하면 네 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받고 싶으면 네 동생들이랑 의논해서 허락받아가지고 와. 그래야 줄 수 있지. 아니면 난 못 준다. 그리고 그거 유행 지나면 어쩌려고 그래. 전 큰아들이 한다는 그 카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남편은 걱정이 돼서 그런지 유산 증여를 쉽게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도 장남이 손 모아가면서 부탁하는데 매몰차게 거절하긴 그래서 제가 따로 모아두었던 3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남편 몰래 큰아들에게 줬습니다. 큰아들은 저에게 우물쭈물 고맙다고 말하고는 그 돈을 넙죽 받아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서울로 달아나듯 가버리더라고요. 전 그런 큰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돈을 주고도 왠지 찜찜했어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란 게 어디 그렇습니까? 그저 자나깨나 자식들이 잘 되기만 바라고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 카페라는 사업을 벌이고 나서부터 안 그래도 거의 시댁에 오지 않았던 큰아들과 며느리는 발길이 아예 더 뜸해졌어요. 그 와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 남편이 운영하던 전자기기 공장에 새로 들어와서 일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장남보다 더 든든한 아들 노릇을 하는 둘째 아들에게 저는 더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둘째 며느리가 성격도 더 무던하고요. 전 그 애들을 만날 때마다 이 애들이 오히려 장남 부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아쉬워하곤 했답니다. 다행히 큰아들의 방탈출 카페는 유행을 따라서인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특히 주말에는 돈이 더 많이 벌리니까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조차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 날들이 몇 년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 큰아들은 눈에 띄게 눈 밑이 검게 변해서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큰며느리는 피부과 다니면서 주름 시술하고 성형까지 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젊어지고 예쁘게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번 돈을 그 애가 병원비며 백화점 피부 시술 스파 그런 곳에 다 퍼주면서 사는 것 같았죠. 전 큰며느리의 그런 뻔뻔한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고생을 하면 집에서 애들 잘 키우고 집안일이라도 잘하면 좋으련만 그 애는 그런 기본적인 것에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가정주부인 큰며느리가 직장 다니는 둘째 며느리보다 더 바쁘면서 일주일에 2번 파출부를 부른다니 제 생각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그다지 마음에 차지 않던 큰며느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저와 맞지 않았고 점점 더 큰아들 부부에게 정이 떨어졌어요. 그런 와중에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제 남편에게 사달이 생겼습니다. 그 청천벽력 같던 일은 어느 날 점심때쯤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시작이 됐죠. 어머니, 저 영민이에요. 큰일 났어요. 방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구급차로 전북대병원에 가 있을 테니까 어서 병원으로 와주세요. 전 멍하니 아들의 전화를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도무지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잘 먹고 출근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10여 분을 아무 생각 못하고 백지 상태로 있다가 전 펑펑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제 남편은 링거와 호스 등을 달고 힘없이 누워있더군요.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고 다행히 빨리 발견하고 처치가 돼서 수술을 하면 괜찮을 거라 했어요. 둘째네 부부는 수술실 앞에 와서 초조하게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 수술만 하면 괜찮을 거라는 병원 의사 말과는 달리 수술 자체는 7시간이나 걸렸어요.
전 그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긴장으로 수술실 밖에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그런 저에게 밥이라도 먹고 오자며 병원 밖으로 나가길 권했지만 전 고개를 저으면서 둘째 부부에게 너희들이나 다녀오라고 했어요. 결국 제 고집을 못 꺾고 그 애들만 병원 지하에 가서 식사를 하고 왔죠. 애들이 올라오자 길고 긴 시간 동안 켜져 있던 수술실 앞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 땀을 닦으면서 나오는 의사를 붙잡고 간청하듯이 물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 남편 괜찮은 거죠? 아유 처음에 응급실에서 그분은 어디 가시고, 아유 어쨌든 남편은 괜찮겠죠? 곧 깨어날 수 있는 거죠? 괜찮다고 확실한 답은 못 드리는 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응급실 레지던트는 낙관적으로 본 것 같지만 출혈 부위가 생각 외로 까다로워서 깨어나셔도 마비가 오래가거나 언어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듯 했어요. 그래도 둘째 아들은 못 깨어난다는 말보단 낫다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자고 했죠. 그리고 아들은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올라가자 공장을 오래 비웠다면서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한 1인실 병실에는 둘째 며느리와 저만 남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더니 주머니에서 김밥 한 줄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강하게 하세요. 어머니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면 쓰러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 병실에 제가 있는 동안 어머니 휴게실이라도 가셔서 이거 드시고 좀 누웠다 오세요. 먼저 쓰러지시면 안 되세요. 아, 그래. 내가 애미답지 못하게 너한테 걱정 끼치고 말았구나. 그럼 좀 부탁한다. 긴장이 풀렸더니 나도 힘이 하나도 없네. 고맙다. 잘 먹을게. 며느리가 준 김밥을 받아들고 저는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로 나왔어요. 복도를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걸 먹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전 문득 큰아들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애라도 지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그래도 한 번은 다녀가야지 하는 생각에서였어요. 저는 그중 조용한 대합실에 앉아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원래 밤에도 바빠서 전화를 잘 안 받던 아이여서 끈질기게 걸고 또 걸었습니다. 5번이나 새로 걸고 나서야 큰아들은 겨우 전화를 받더군요. 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빠서 전화는 길게 못해요. 네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았어. 내일은 그 가게 문 닫든지 누구한테 맡기고 좀 내려와서 얼굴이라도 비치고 가라. 아버지 뇌출혈이었대. 네? 아이, 그러셨구나. 아이, 근데 어떡하죠? 내일도 여기 맡길 사람 없는데. 영민이가 잘 모실 거 아니에요. 저 나중에 아버지 퇴원하시면 집으로 갈게요. 아니면 와이프한테 전화해보세요. 너는 장남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까딱하면 돌아가실 뻔했다고. 넌 너만 잘 살면 그만이냐? 부모가 그렇게 우스워. 잔말하지 말고 내일 당장 내려왔다 가. 저는 화가 잔뜩 난 채로 통화를 끊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를 내며 울어버렸어요. 먹으려고 펼쳐놨던 김밥은 몇 개는 바닥에 떨어지고 남은 것들은 눈물이 묻어서 먹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전 어쩔 수 없이 김밥을 휴지통에 버리고 눈물 자국을 씻으러 화장실로 갔다가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침대 옆에서 얼굴을 묶고 자고 있던 둘째 며느리가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부스스 일어났어요. 어머니 밥 드셨어요? 그런데 큰형님 외부는 연락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주버님 그 카페인지 뭔지가 바빠서 못 오고 네 형님한테는 통화도 하기 싫어서 그냥 뒀어. 괜찮다. 어차피 서울에서 멀다고 핑계대고 오지도 않을 건데 뭘. 아니 그래도 안 알리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잖아요. 어머니 여기서 쉬고 계세요. 제가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저렇게 말하는 둘째 며느리가 오히려 손이 동서 같다는 생각에 전 피식 웃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부끼리 닮는다고 둘째가 순박하고 착하니까 제 아내도 그런 애를 데려왔겠죠. 살면 살수록 첫째랑 둘째는 바뀌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말이에요. 둘째는 어두운 얼굴로 돌아와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내일 무슨 병원에 예약 있다고 못 오고 대신 돈은 수술비에 보태 쓰라고 100만 원 정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 아주버님도 너무하시긴 하네요. 형님 병원은 솔직히 피부과나 무슨 성형 시술일 텐데 그런 건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역시 둘째의 말이 이치에 맞고 분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고 부모답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한테 정말 서운한 마음과 복수하고픈 마음의 반반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남편이 일어나면 큰아들네한테 한 푼도 유산 물려주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졌어요. 혹시 남편이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거나 일어나서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문제기에 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편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셈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전주의 집과 공장이 그 사람 소유고 통장에도 10억 정도가 있었어요. 현금, 주식이나 팔면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합쳐서 산출한 남편의 총 재산은 16억 정도였습니다.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서재 내의 금고안에서 유언장을 꺼냈죠. 그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남편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현 시간부터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고 공증하고 싶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본인이 아니면 좀 곤란하다고 말했지만 전 변호사에게 강하게 제 의견을 말해줬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남편이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틈을 타서 전 재산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면 나는 길거리에 나앉으니까 빨리 바꿔달라고요. 변호사는 여러 시간의 상담을 거친 후 드디어 제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유언장의 내용을 바꾸고 나서 전 큰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 큰며느리는 전화를 받더라고요. 병원 시술을 하고 왔다면서 말을 오래 못한다고 미리 연막을 치는 큰며느리에게 전 바로 본론을 얘기했습니다. 네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가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 지내야 될 것 같구나. 그래서 그런데 영준이가 장남이잖니. 나는 혼자가 되면 도저히 이 전주에서 못 살 것 같아. 만약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희들이 서울집에서 나를 모셔주겠다는 계약서를 쓰면 내 재산을 전부 물려줄게. 그러면 영준이가 하는 사업에도 훨씬 도움이 될 테고 이미 너희 애들도 고등학생이고 손도 안 가니까 며느리 너는 가만히 앉아서 큰돈 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니? 내일까지 너희 둘이 의논해서 답을 줘. 그럼 다음 주에 올라갈게. 어머, 아버님 건강이 생각보다 심각하신가 봐요. 알겠어요. 애아빠 들어오면 의논하고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걱정하는 척 하지만 큰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장남집에 갔다가는 얼마 되지 않아 알거지로 쫓겨나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전 변호사에게 미리 받아온 가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제가 서울의 큰아들네 집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는 동안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 나를 모시고 나면 그 애들에게 재산 내의 3분의 2가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둘째와 셋째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기로 했죠. 공장만 둘째가 물려받고요. 전 그 애들이 얼마나 있다가 본색을 드러낼까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얼른 애들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죠. 제발 그 애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장 폐륜아는 아니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병원에 돌아가니까 아직도 둘째 며느리가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전 며느리를 집에 돌려보낸 다음 집에서 미리 가져온 담요를 덮고 남편의 곁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의 느린 숨소리는 하루 종일 긴장의 연속이었던 저에게 자장가처럼 들려와 전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지 않아도 꿀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다음날 전 둘째 며느리에게 오늘은 쉬라고 말한 뒤 딸을 불렀습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의 병실에 와서 링거를 주렁주렁 단 남편의 얼굴을 보자 눈물부터 흘렸어요. 전 딸에게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 말한 후 병원 밖에서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때? 어제 말한 건 애비랑 의논해 봤니? 내가 오늘 변호사 만나서 너희 아버지 유언장이랑 효도 계약서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서울 터미널로 나 좀 데리러 나와줘. 네, 영준 씨가 그런 일이라면 어머니 얼마든지 모시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시쯤 버스로 도착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지금 출발하면은 내가 오후 3시쯤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시간 맞춰서 나와 있으면 내가 전화하마. 알았지? 네, 알겠어요. 조심해서 오셔요, 엄마.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와중인데 큰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안부도 묻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애들이랑 아이 연을 끊기로 생각하고 만나러 가는 것이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했죠. 이번 일로 장남 부부의 민낯을 알게 되면 국물 하나도 그 애들을 위해서 남겨주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전 전주터미널에서 가장 빨리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서울 터미널에 도착하니 사람들은 많은데 며느리의 전화는 아직 없었죠. 정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며느리가 꼭 저를 데리러 오길 바랐지만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며느리에겐 답은 없었습니다. 3시에 터미널에 도착해서 저녁 6시가 되도록 결국 큰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이런 결과를 머리로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까 슬프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말을 믿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며느리도 꼭 나올 것처럼 속이고 서울 지리도 잘 모르는 나를 엿먹이려고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도 없는 게 틀림없었어요. 전 결국 다시 전주로 가는 표를 사서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제 옆에 탄 10대로 보이는 학생이 저에게 괜찮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 그 애가 걱정할까봐 얼른 눈물을 닦고 자는 척 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맥이 탁 풀려서 저는 힘없이 소파에 누웠어요. 그래도 결말이 폐류는 아닐 거라고 믿었던 장남과 큰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에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팠습니다. 밤이 돼서도 큰며느리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전 도저히 그 애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서 며칠간 한마디도 안 하고 끙끙 앓고 있었죠. 그래도 병원에 있는 남편을 돌보긴 해야 하니까 둘째 며느리와 딸과 번갈아 남편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의식이 없었어요. 바이탈도 안정되고 숨도 잘 쉬고 있었지만 의식만은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뇌사 상태도 아닌데 이상한 일이라며 의사들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진짜 뇌사로 갈 수도 있다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에게 의사의 말을 전했더니 걱정이 됐는지 좀 더 큰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보자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공장은 며칠간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서울에 큰 병원을 알아보고 아버지를 옮겨서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하자고 했죠. 그러면서 둘째가 직접 형한테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며칠 전에 큰며느리와의 사건을 둘째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형 진짜 막장이네. 아버지 전북대병원 입원하신 동안에도 한 번도 안 오더니 정말 엄마한테도 그런 짓을 했다고? 형수님도 정말 너무한다. 내가 엄마 도와서 같이 복수해줄게. 됐다. 복수는 무슨. 이제 걔들이랑 인연 끊으려고. 도저히 내 속으로 낳은 자식 같지도 않아. 무슨 소리야. 그런 인간일수록 한 방 먹여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지. 내가 엄마랑 같이 형네 집으로 갈 테니까 내일 아침에 제일 좋은 옷 꺼내 입고 집에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둘째 아들은 검은 양복을 쫙 빼입고 어디서 났는지 5억짜리 외제차를 끌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전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차를 처음 보는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런 번쩍거리는 외제차가 어디서 났어? 설마 너 이거 산 거 아니지?
설마, 엄마. 내가 하루아침에 이런 차를 어떻게 사요? 고등학교 동창놈이 가지고 있던 건데 내가 어젯밤에 전화로 사정사정해서 빌린 거야. 형 기죽여 놓으려면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에이, 엄마는 옷이 이런 거밖에 없어. 완전히 시골 아줌마스럽잖아요. 안 되겠네. 백화점 가자. 형네 집 가기 전에 엄마 옷부터 사야겠어. 둘째는 그 비싼 외제차에 저를 태우고 전주에서 제일 큰 백화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100만 원이 넘는 옷을 사줬습니다. 저는 큰애 부부에게 보이려고 이런 낭비를 해야 하는 건지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과연 필요한 건지 의심이 들었죠. 제가 옷값이 걱정되어 둘째한테 그만하자면서 거절했지만 둘째는 아무 말도 말고 이럴 때 옷 얻어 입으라고 하면서 이 정도 옷은 사줄 능력 된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골라준 그 옷은 비싸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 꼭 들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사준 옷이었기 때문이죠. 전 이것저것 재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 편 들어주는 아들에게 든든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장남의 집을 찾아가는 동안 전 차 안에서 내내 기분이 좋아 커피도 마시고 잠도 설핏 들었다가 일어나고 했어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해서 찾아간 장남의 집은 한강에 보이는 꽤 넓은 평수의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국민형 주택이었는데 그동안 돈을 좀 벌긴 했는지 새로 지은 브랜드 아파트에 살면서 그때까지 부모도 형제도 한 번 초대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새록새록 큰아들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첫째의 집 앞에서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전화를 했을 때와는 달리 제 동생의 전화는 그래도 빨리 받더라고요. 아, 형. 나 영민인데 지금 형네 집 앞에 와 있어. 오늘 형 그 방 탈출 카페 문 닫고 집에 있는 거 다 하니까 이 문 열지? 큰아들은 현관문을 열더니 놀란 눈으로 번쩍이는 새 옷을 입은 저와 둘째 아들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어떡하냐? 아무리 가족끼리여도 이거 실례인 거 알아? 내가 어제 엄마한테 너무 황당한 말을 들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이거 열어. 집에 좀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안 그러면 현관 앞에서 소리 지른다. 둘째 아들의 무서운 얼굴과 으름장에 놀랐는지 큰아들은 문을 열고 우리들을 맞아들였어요. 둘째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퍼질러 앉아 제 형수를 부르더니 커피라도 가져다 달라고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안방에 있다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와서 표독한 표정을 지으면서 소리쳤어요. 아니,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커피를 달라고. 시동생은 예절도 없어요. 어머니도 그렇죠. 형하고 형수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대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똥 묻은 것이 겨 묻은 것을 나무란다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큰며느리한테 손을 휘두르면서 소리를 쳤죠. 예, 네가 그런 말할 처지라도 되는 줄 아니? 일주일 전에 그렇게 철석같이 마중 나온다고 하더니 나오지도 않아놓고 내 전화도 문자도 씹고 너야말로 버릇없이 이 시애미를 고려장한 거 아니야? 내가 너 찾겠다고 거기서 서울 터미널에서 헤맨 생각만 하면 아직도 이가 갈린다. 내가 오늘도 효도 계약서고 뭐고 다 엎어버리려고 찾아온 거니까 이참에 아예 모자가는 연 끊자.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안 오신 거 아니었어요? 전 이 사람에게 터미널에서 어머니 못 봤다고 얘기 들었는데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큰아들은 제 아내를 쳐다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러자 큰며느리는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면서 손을 달달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날 내가 다른 일이 생겨서 터미널에 못 갔어. 어머니 죄송해요. 그 후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죄송해서 전화를 못했어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 후에 일주일이나 전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한 통 연락 안 한 건 너잖아. 내가 먼저 어떻게 전화를 하니? 내 며칠 동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서 끙끙 앓았는지 알아? 너희들 같은 나쁜 새끼들은 앞으로 살면서 보고 싶지도 않고 더 볼 일도 없다.
그러니 아버지 돌아가셔도 너희들 유산 한 푼 받을 생각 하지 마. 엄마가 하고 싶은 말 이것뿐이야. 전 마루에 있는 탁자에 가짜 서류를 던지듯 내놓았습니다. 큰아들은 그 서류의 내용을 인상을 찌푸리며 읽어보더니 갑자기 제 발목을 잡으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나 좀 살려줘요. 안 그래도 지금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모시고 엄마도 우리 집에 모실 테니까 이 유언장이랑 효도 계약서 사인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그날은 잘못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라도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아버님 유산 중에 10억만 미리 증여해 주시면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모실게요. 아들이 제 발목을 붙잡고 매달리자 큰며느리도 덩달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면서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큰아들 부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 입술을 악물고 아이들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큰아들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일주일이나 형수님한테 부대접 받은 걸로 끙끙 앓으셨어. 내가 엄마 그냥 가만히 형이랑 영 끊겠다는 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모시고 올라온 거야.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 병원도 서울로 옮기고 어머니도 내가 모실 거야. 그러니까 형은 사는 동안에 엄마하고 연락하지 말고 돌아가셨을 때나 오든가 해. 아니, 네가 뭐라고 형한테 가르치는 말투로 그딴 소리를 해? 나 네 형이야. 니네 집이 어머니 집과 가까우니까 네가 전주에서 부모님 모시는 거야. 당연하지. 꼭 장남만 부모 모시란 법이 어딨냐? 그래, 형, 말 잘했네. 첫째만 부모님 모시라는 법 없지. 그러니까 장남이라고 유산 다 받으려는 법도 없는 거야. 유산 받고 싶었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형, 네가 처음부터 싸가지 없게 나왔으니까 엄마도 속이 상해서 이러는 거잖아. 부모가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먼저 연을 끊자고 나오겠어. 나중에 큰 조카가 형네 부부 못 모시겠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지 형도 한번 생각해봐. 둘째 아들의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큰애 부부의 눈앞에서 가짜 효도 계약서를 찢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라는 저 나름대로의 의사 표현이었죠. 제 성격을 잘 아는 큰아들은 망연자실해서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제 허리를 잡고 아직도 포기할 기색 없이 계속 변명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 다른 사업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잖아요. 그 기회라도 주셔야죠. 엄마가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요? 됐다. 이제 버스 떠났어. 그럴 생각이었으면 그날 버스 터미널에 나왔어야지. 네가 급했던 그 일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약속을 어기고 잠적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는지 네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 저는 제 몸에 달라붙은 며느리를 거칠게 떼어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손을 끌고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부모인지라 사업 자금에 쪼들리는 그 애들이 가엾긴 했죠. 그리고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애초에 제가 큰며느리와 큰아들의 결혼을 나서서 강하게 반대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장남 부부의 집을 나온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이틀 만에 의식을 찾았어요. 그동안 전 둘째 부부와 호텔방을 하나 잡아 번갈아 투숙하면서 남편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찾고 난 후 일주일 만에 어눌하나마 말도 하게 됐고 오른손과 다리에 마비는 왔지만 재활운동을 하면서 퇴원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아 전두에 내려갈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이 서울 세브란스에 입원해 있는 동안 큰며느리는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매일 와서 아버님을 돌보겠다. 그러니 유언장 내용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했지만 전 얼른 썩 꺼지라고 화를 내면서 큰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큰애 부부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할 수가 있어? 당신 무슨 일 있었나? 내가 아픈 동안에 애들이랑 다퉜어? 말도 마요. 나 그 애들 이제 자식 취급도 안 하니까. 당신이 전북대 병원서 못 깨어날 때도 걔네들 하루도 면회조차 안 왔어. 그러다가 내가 당신 재산 얼마라고 공개하니까 그때서야 모신다는 둥 집으로 오시라는 둥 하면서 안면 싹 바꿨잖아. 돈 때문에 부모 모시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야. 제 말을 듣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라도 유산 꼭 지키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첫째네는 물론이고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제가 유산 공개를 하기 전에도 저한테 진심으로 잘 대해줬고, 둘째 며느리도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거의 매일 찾아와서 병간호를 했다고 했더니 그래도 한 놈만 나쁜 놈이라 다행이라고, 우리가 자식 농사를 완전히 망치진 않은 거라며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남편은 저를 의지하면서 집에서 요양을 했어요. 전 이제 얼마나 남편의 얼굴을 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둘째네와 딸도 주말에는 다른 약속 같은 걸 잡지 않고 우리 집으로 와서 다 같이 한 끼라도 챙겨 먹고 손자 손녀들도 일부러 데려와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나서 남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너무나 슬펐지만 그래도 말년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살다가 갔으니 여한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날 첫째 아들네는 가족 모두 서울서 내려와서 저한테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님들 치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애들은 도대체 아직도 돈밖에 관심이 없나 한심한 생각만 들었죠. 엄마, 이제 제발 마음 좀 돌려주세요. 처음에 이 사람한테 말하셨다면서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도저히 전주에서 못 사신다고. 죽을 때까지 저희랑 사신다고 말이에요. 저 진짜 아버지 유산 필요해요. 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네, 어머니. 저 진짜 그동안 반성 많이 했으니까 유산 좀 나눠주세요. 네? 10억만 주시면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도대체 지금 와서 이것들이 왜 이런 진상짓을 하는 건지 정 그 속셈이 뻔히 보였지만 일부러 굳게 입을 다물고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면서 큰아들 부부를 장례식 끝나자마자 서울로 쫓아내버렸어요. 이제 나한테 아들은 영민이 뿐이다. 그런 줄 알면 이제 그만 미련 끊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 나 서울 가서 네 와이프랑 같이 살면 화병 나서 제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이 엄마가 오래 살길 바란다면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고 다신 찾아오지 마. 큰아들 부부는 이렇게까지 비는데도 용서해 주질 않는다며 엄마 너무 독하다고 기어코 성을 내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제 첫째네 손자들까지 못 본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었지만 그 애들도 이미 다 장성하고 나니까 제 부모가 할머니에게 못할 짓 한 건 알았나 봅니다. 인연을 아예 끊지 않고 가끔 할머니 집이라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손주들에게는 아직도 고맙고 그 애들이 짠한 생각이 들어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살고 있어요. 부모가 돼서 웬만하면 자식들 용서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제 또래 청취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서울 터미널에서 느꼈던 심정을 생각하면 전 제가 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큰아들 부부는 마지막 기회를 버렸고 전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갈 일이 있으면 고속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꼭 둘째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차를 타고 가야 하게 됐거든요.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 같은 제 인생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게 앞으로 소원이 있다면 둘째 아들, 딸네 식구들과 오래 왕래하면서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배응망득한 첫째 아들네는 자력으로 살아남을 테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시길 바랍니다.